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급하다고 하면 먼저 지갑을 열었고,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았고, 친구가 장사를 시작하면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붙여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느 날은 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 내려보다가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는 날입니다.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되는구나. 그 마음이 먼저 목을 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59 박민호 씨가 아들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전화를 받고 평생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부탁하게 되면서 겪은 일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정말 힘들 때 우리는 어떤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또 어떤 말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날에도 내 품위를 지키는 법과 도움을 줄 수 없는 날에도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박민호 씨는 올해 59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자재 납품 일을 25회 넘게 해왔습니다. 큰 부자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줄 돈을 늦춘 적도 거의 없었고 직원 월급이 밀릴 것 같으면 자기 카드라도 돌려 날짜를 맞췄습니다. 민호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신용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민호 씨를 믿었습니다. 동창 영철이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는 말없이 500만 원을 빌려줬고 거래처 후배 태식이가 첫 공사를 따냈을 때는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재 값을 늦게 받았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 병원비가 모자란다는 말을 하면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밥값을 먼저 계산하고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민호 씨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서로 도움받을 일도 있고 줄 일도 있지. 그 말이 그저 입에 밴 말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는 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밤 아들 준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4신 준서는 대학 선배와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거래가 잘 풀린다는 말을 들었고 민호 씨도 아들이 자기 길을 만드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민호 씨는 그 짧은 한마디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준서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에서 받을 대금이 예상보다 늦어졌고 외주업체에 줄 돈과 직원들 급여 일부가 이번 주에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해결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2천만 원만 막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민호 씨는 그 말이 얼마나 막막한 말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벼랑 끝에 서면 알아볼게요 라는 말부터 합니다. 하지만 알아볼 데가 없어서 부모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나와 남편 표정을 보고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통장, 보험, 카드 명세서와 거래처 미수금 장부를 펼쳐놓았습니다. 계산기는 몇 번을 두드려도 같은 답만 내놓았습니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있잖아요. 꼭 전부가 아니어도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민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 영철이 이름을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급한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평생 자신이 지켜온 모습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는 부탁이 민호 씨에게는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내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영철이었습니다. 둘은 30해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이들 돌잔치도 챙겼고 부모님 장례식에도 서로 밤늦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예전에 사업이 어려워 돈을 빌렸을 때 민호 씨는 갚는 날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철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민호 씨는 그 말이 고마웠지 언젠가 돌려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 사이에 마음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이 한참 지난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건강 이야기부터 손주 이야기까지 한참 했을 텐데 그날 민호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영철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리 어둡냐? 민호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영철아, 내가 참 미안한 부탁 하나 하려고 한다. 아들 회사 사정을 말하고 2천만 원 가운데 일부라도 한두 달만 빌릴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자도 붙이고 날짜도 적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철은 한참 물컵만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내 형편도 지금 쉽지가 않다. 애 결혼 준비도 있고 집사람이 돈 나가는 걸 워낙 싫어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민호 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호 씨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갑자기 말해서 미안하다 하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철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 사업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젊은 애들은 자기 일이 안 풀리면 부모부터 찾는 버릇이 생길 수 있어. 그 말에 민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사업에 부모 돈이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그날 친구에게 바란 것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아들놈도 마음이 힘들겠네. 내가 돈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자. 그 정도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민호 씨는 국밥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철은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잘 될 거라는 말이 위로가 되려면 그 말 안에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호 씨는 차에 앉아 한참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돈을 못 빌린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절박함이 누군가에게는 훈계할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충고보다 먼저 사람답게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민호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회사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거래처 후배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몇 년 전 공사 대금이 밀려 힘들어했을 때 민호 씨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호 씨는 돈을 빌려준 일도 있었고 거래처 한 곳을 소개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태식이 다시 일어서고 나서도 명절이면 꼭 전화를 걸어 형님 덕에 버텼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라. 내가 억지로 부탁하는 건 아니다.
태식은 사정을 듣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형님, 저도 지금 현금이 다 묶여 있어서 큰 돈은 정말 어렵습니다. 민호 씨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식은 통화를 끊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 이런 일은 밖에 너무 말하지 마세요. 괜히 소문나면 거래처도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민호 씨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했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귀에는 형님 형편이 어려운 걸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식은 민호 씨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돈을 못 빌려준 것보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에 더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동네 모임에서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창수였습니다. 창수는 민호 씨의 아는 사람 덕에 아들이 면접 기회를 얻었을 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번에는 더 작은 금액을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도 가능하면 한 달만 빌리고 싶다. 창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도 집사람하고 상의해야 해서 그런 건 어렵습니다. 민호 씨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자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형님은 왜 저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세요? 형님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돈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민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자신은 부탁 하나를 했을 뿐인데 상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경계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도 빌려주지 않고 누군가는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어렵다. 미안하다. 이 말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부탁한 이의 사정과 선택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말로 그 사람의 약한 순간을 옮깁니다. 민호 씨는 그 며칠 동안 연락처를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과 힘든 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 그 사람에게 빚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가 받은 고마움이 언젠가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으면 결국 내가 더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위기의 날 누가 내게 어떤 말로 다가왔는지는 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호 씨가 떠올린 사람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은 민호 씨보다 한 살 많았고 젊은 시절부터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멀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 막걸리 한잔하며 건강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민호 씨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마음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다고 하면 더는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겠다고. 재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민호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민호 씨는 더 꾸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고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재훈은 통화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 전화로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은 민호 씨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다 말한 뒤에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곧바로 왜 아들 사업을 막아주냐거나 이 나이에
왜 이런 부탁을 하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서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풀려고 하냐? 자네 돈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적금과 차량을 정리하려 하고 동업자와도 책임을 나누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외주업체에 줄 돈 일부가 막히면 거래가 한꺼번에 끊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2천만 원 전부는 못 해준다.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아내한테 말해야 할 돈이 있다. 민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700만 원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돈은 내가 없어도 내 집이 흔들리는 돈은 아니다. 다만 자네도 이걸로 아들 문제를 전부 떠안으려고 하면 안 된다. 민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천만 원의 3분의 1 남짓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모두 끄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호 씨가 받은 것은 700만 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자기 한계를 숨기지 않았고 그 한계를 말하면서도 민호 씨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큰 돈을 못 빌려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자네가 이 일 때문에 너무 무리할까봐 걱정된다. 준서도 어른이다. 자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은 그 애가 책임질 몫으로 남겨야 한다. 민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말은 꼭 다 해줄게라는 말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 삶까지 무너지게 하지는 마. 이런 말도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재훈은 700만 원을 계좌로 보내고 짧은 문자도 남겼습니다. 갚는 날짜는 내가 정해서 말해라.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숨지 말고 먼저 알려라. 돈보다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호 씨는 그 문자를 보며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말인데 이상하게 자신을 내려다보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 씨는 아들 준서를 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든 전부 해결해 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며 민호 씨는 자기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700만 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짐을 드린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힘든 건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다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 이번 돈도 내가 빚내서 만든 돈이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 거다. 준서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들이 서운해할까 걱정했지만 준서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돈만 기다리면 안 돼요. 동업자랑 다시 얘기하고 외주업체에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날 준서는 동업자와 밤늦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동업자는 자기 몫의 자금을 더 보태기로 했고 외주업체에는 지급 일정을 나눠 설명했습니다. 전부가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거절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다음 계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모든 구멍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도 더 이상 자신이 좋은 아버지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많이 쓰이지.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이지. 그런데 내가 다 막아주면 그 애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이번에는 같이 버티는 데까지만 해야지. 그 말은 아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힘들면 자꾸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어집니다. 특히 부모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움에는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다시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상대의 문제를 내 삶 전체에 옮겨놓는 것은 다릅니다. 민호 씨는 재훈에게 돈을 빌린 뒤 재훈을 만날 때마다 지나치게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신 약속한 날짜와 갚을 방법을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 달 거래처 정산이 들어오면 일부 먼저 갚고 늦어도 2달 안에는 끝내겠다. 재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중간에 달라지면 먼저 말해.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흐리지 않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약속까지 흐리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갈 때는 마음만큼 날짜도 필요하고 고마움만큼 정확함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달 뒤 민호 씨는 재훈에게 7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날, 민호 씨는 돈을 빌리던 날보다 더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갚아서 홀가분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남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던 날, 재훈이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만 고마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민호 씨의 부탁을 들은 뒤에도 민호 씨를 낮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문제를 무조건 비난하지 않았고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민호 씨가 무리하지 않도록 자기 한계와 민호 씨의 한계를 함께 말해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일을 겪은 뒤 영철과 태식, 창수를 당장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영철을 만나면 예전처럼 사적인 형편까지 깊이 꺼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태식과는 거래 이야기만 간단히 했고 창수의 부탁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자기 일정과 형편을 살폈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라 관계마다 내가 맡을 역할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함께 밥 먹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어려운 속사정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좋은 말은 주고받아도 내 약한 순간까지 맡길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구분을 늦게 배웠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젊을 때 사건으로 배우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해석하면서 배웁니다. 민호 씨는 어느 날 재훈과 다시 시장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속 좀 편하냐? 민호 씨도 웃었습니다. 돈 갚아서 편한 것도 있는데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게 돼서 더 편하다. 재훈은 국밥에 깍두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못 빌려줄 수는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을 혼자 두지는 말아야지. 민호 씨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활을 지켜야 하고 가족과 상의해야 하고 돈 거래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내가 돈은 어렵지만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같이 생각해 볼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말들은 돈보다 작은 말처럼 보이지만 힘든 사람에게는 큰 난관이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람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마음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날의 태도를 보며 앞으로 내 마음을 어디까지 맡길지 정하면 됩니다. 민호 씨는 집에 돌아와 서랍 안에 작은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봉투 앞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한 날을 위한 돈.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급한 날에도 덜 흔들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도울 수 없을 때도 사람을 작게 만들지 말자. 민호 씨는 그날 알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 필요한 것은 큰돈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 사정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전부는 못해도 자기 자리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 거절하더라도 내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상처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남길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못 빌려주는 일과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일은 다릅니다. 빌려줄 수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의 절박함을 훈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둘째,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자기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전부를 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말하고 약속과 날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도움을 청한 사람은 거절을 모두 배신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때 드러난 태도를 통해 관계의 자리를 다시 정하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약한 마음까지 모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나를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인지보다 내가 힘든 말을 했을 때도 나를 작게 만들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어려운 부탁을 해왔을 때 돈을 줄 수 없더라도 어떤 말로 그 사람을 덜 외롭게 해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관계란 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잡아줄 수 없는 날에도 내 마음을 함부로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